암 환자의 한 최대 80%까지가 항암 중에 이제 설사가 흔하게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 3등급, 4등급 설사를 보통 심한 설사를 하는데요. 이 설사는 약 한 30% 정도가 이제 항암 중에 이 설사의 부작용이 심하게 온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라 어떤 치료를 방해할 정도의 부작용이 바로 설사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치료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제 표준 치료를 얘기하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설사가 생기면은 이제 항암제 용량을 줄여야 되고 치료를 좀 느려야 되고 또 심한 경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약 한 45%의 환자가 항암을 줄이는 감량이 좀 필요하고 약 한 11% 정도는 항암제의 어떤 치료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항암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설사라고 하는 부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설사의 어떤 가이드가 로페라마이드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용량을 늘리거나 또 다른 지자제를 쓰는 것을 일반적인 가이드라고 하게 되는데요. 항암제 유발 설사 1차 선택 약제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대학병원이나 병원에서는 아마 여러분이 항암 중에 설사를 한다면 이 약을 이제 투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계점도 있는데 경증 설사, 가벼운 1등급, 2등급 설사는 로페라마이드로 관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3등급 이상의 어떤 중증 설사에는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치료를 해서도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아직까지 완벽한 치료법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사심탕인데요. 이 약을 특히 연구를 해보니까 항암제 유발 설사에 특히 이 약의 유효성이 있더라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임상 효과는 이제 여러 연구가 있는데 구내염을 호전하고 점막을 빨리 회복하는 촉진화 효과가 있고 설사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항암 부작용에 전반적으로 또 도움이 되는데 칸에 의한 이제 설사에 이 바나사심탕이 특히 진행성 비세스퍼스 폐암의 설사의 예방과 경감에 효과적이라고 하는 바나사심탕을 쓴 거랑 안 쓴 걸 보면은 안 쓴 군에 비해서 설사를 1등급, 2등급은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3등급 이상부터 이쪽이 확연하게 줄어서 3등급 이상의 설사는 이쪽은 10명, 이쪽은 1명이 나오니까 월등하게 안 쓴 군, 이 두 군 모두 아마 이 로페라마이드 같은 약을 씀에도 불구하고 중증 설사를 이게 잡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 바나사심탕을 투여해야 중증 설사가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노텍한 설사를 예방하고 경감하는데 바로 바나사심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계 표준인 로페라마이드는 여러분이 대학병원에서 가이드한 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걸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바로 중증 설사, 3등 이상 설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바나사심탕만 투여해도 그것이 훨씬 더 경감된다, 또 예방된다는 것을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이제 아파티미님이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표적 치료제를 쓰면 부작용이 대표적으로 설사, 또 군염 등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설사라든가 군염이나 발진은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3등급이 확연하게 이제 없다라는 거죠. 확실히 바나사심탕 썼더니 이 아파티님에 의한 중증 설사를 감소시킨다는 거죠. 지오트립이라는 약을 대학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오셨는데 한 번 딱 복용하고부터 어떤 증상이 오냐면 물동같이 설사가 쫙 정하게 되고 감초사심탕이라는 약을 제가 드렸습니다. 설사가 무엇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처음에는 물동같이 쫙쫙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힘든 게 없고 물설사 하기는 하지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1등급에서 2등급 정도의 설사로 확 줄었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군포지산병원 통합암병원 한방과장 장성환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항암제로 유발된 설사에 도움이 되는 한약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항암을 하시게 되면 이제 설사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설사 때문에 항암을 줄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이제 포기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한방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항암제 유발 설사의 대표적인 한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첫 번째 항암제 유발 설사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설사를 유발하는 항암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항암제 유발 설사를 할 때 어떤 표준 치료가 의과에서 있는지 전 세계 표준 치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드리고
또 요게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런 의과의 치료에 어떤 더 도움이 되고 또는 한계를 느낄 때 한방 치료가 도움될 수 있는데 이 항암주 유발 설사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한약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는데요. 특히 이 한약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특히 이제 항암제 중에 이노테칸이라는 항암제가 대표적으로 설사를 유발하는데 이 항암제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이 설사에 또 표적치료제라고 해서 이제 폐암이나 유방암 환우들이 먹는 약 중에 이 설사를 유발하는 성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또 근거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암제 유발 설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암 환자 설사 원인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보면요. 일단 암 환자분들이 이제 특히 특정한 종양, 예를 들어서 췌장암 같은 경우는 또 암 자체로 인한 설사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또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 대부분은 이제 치료와 관련된 설사가 가장 흔합니다. 보통 항암 치료로 장점막이 손상해서 이제 설사가 유발되는데요. 점막이 손상이 되고 염증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흡수 기능이 좀 떨어지고 장 운동이 이상이 있으면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항암제, 특히 이제 이리노테칸이나 5FU라는 항암제가 장점막에 의한 손상을 많이 의해서 설사를 유발하고요. 또 골반에 방사선을 쐬는 경우에 특히 여성암 같은 경우, 자궁경방 같은 경우는 방사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또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면역이 저하돼서 감염에서도 또 설사가 오게 되고요. 보통 이제 급성 설사도 있고 또 좀 지연되는 설사도 있고 또 항암이나 방사선의 어떠한 치료 시기하고 많은 연관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중요한 점은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지만 이런 암 치료와 관련된 설사가 가장 흔하고 또 이것 때문에 항암이 중단되거나 항암을 줄이는 이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이 현재 임상에서의 어떠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화학요법으로 인해서 발생한 설사에 어떠한 이제 현황이 있고 통계적으로 어떠한 게 있고 치료나 예방에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 의하면은 암 환자의 한 최대 80%까지가 항암 중에 이제 설사가 흔하게 발생한다라고 돼 있고 3등급, 4등급 설사를 보통 심한 설사를 하는데요. 이 설사는 약 한 30% 정도가 이제 항암 중에 이 설사의 부작용이 심하게 온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라 어떤 치료를 방해할 정도의 부작용이 바로 설사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치료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느냐, 표준 치료를 얘기하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설사가 생기면은 이제 항암제 용량을 줄여야 되고 치료를 좀 느려야 되고 또 심한 경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약 한 45%의 환자가 항암을 줄이는 감량이 좀 필요하고 약 한 11% 정도는 항암제의 어떤 치료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항암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설사라고 하는 부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항암제 유발 설사는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주로 장점막이 이제 손상이 되고 좀 장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장내 균이 변화하고 장 운동이 좀 이상에 의해서 이런 설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대장암을 치료하는 약물들이 설사를 좀 아무래도 암이 대장에 있다 보니까 그쪽을 공격하다 보니까 정상 세포에도 같이 영향을 줘서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거, 그리고 면역 항암제가 또 설사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이제 약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 관련 설사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치료와 관련된 설사가 가장 흔한데 이 일반적으로 암 세포는 빨리 분열하기 때문에 이 빨리 분열할 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보통 세포 독성 항암이라 하는데 이 장점막 세포도 빠르게 분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세포도 빨리 분열하지만 장점막도 빨리 분열하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항암제가 들어가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점막이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흡수 기능이나 장 운동이 떨어지면서 바로 설사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린 내용인데요. 이제 항암을 하시게 되면 이 장점막의 조직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궤양이 발생하는데 보통 5일에서 14일 사이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또 세균의 침입 환경이나 또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 이제 점막에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면역도 떨어진 데다가 감염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쉽게 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옵니다. 보통 한 15일에서 21일, 한 2주에서 3주 정도에 이제 자연 치유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시기에 또 항암을 하는 경우 또 이런 손상이 발생이 돼서 누적된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런 장 점막뿐만 아니라 점막이 또 이 구강 안에도 있죠. 그래서 보통 구내염도 이런 비슷한 기전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또 구내염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같은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 방법, 즉 표준 치료, 의과의 치료는 기본 치료로 이제 지사제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로페라마이드라는 지사제를 쓰는데요. 자세한 건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아무래도 설사라면 탈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액 치료를 하게 되고 또 감염이 됐다면 항생제를 치료하게 되고 또 혹시 이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을 좀 조심하거나 너무 과다한 식이섬유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자극적인 음식을 못 먹도록 식이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치료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치료를 해서도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아직까지 완벽한 치료법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표준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설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또 구내염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현재 치료에, 표준 치료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계에 대해서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반복적인 치료가 이제 필요하고 또 심한 경우는 변비하고 설사를 반복하는 경우, 그래서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표준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보완적인 통합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근거가 있다면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치료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설사를 유발하는 항암제가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FU라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플로루라실이라고 하는 항암제인데요. 이 항암제는 대표적으로 이제 소화기암에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대장암, 위암, 여러 가지 식도암, 그리고 췌장암, 담담 이런 암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 유방암에도 활용되고 있는 그런 항암인데 이 항암제를 쓰는 분들이 약 한 50% 정도에서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 5FU 항암제의 효능을 좀 더 좋게 하는 류코볼이라는 소화기암에서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항암을 도와준 요게 들어가면은 좀 더 설사를 더 유발하게 되죠. 근데 이 항암제에다가 또 방사선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사선 효능을 높이려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급성설사가 더 자주 발생하죠. 항암제도 그렇고 방사선도 그렇고 다 점막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설사를 유발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 1차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것이 폴피리라고 하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류코버린 5FU가 대표적으로 설사 유발하는 항암제라 말씀드렸는데 이 이리노테칸이라고 하는 항암제 역시 설사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있는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 5FU, 이리노테칸, 류코버린 이게 결합됐다 해서 이제 폴피라는 약자를 쓰는데 만약에 이제 대장암 하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 폴피를 쓰고 있다면 장 점막이나 또는 구내염 같이 구강 점막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항암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설사라든가 구내염 같은 점막염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속이 쓰리거나 소화장애 같은 현상들이 흔하게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폴폭스라는 항암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5FU 류코볼린의 옥살리플라틴이라는 항암제를 쓰는데 이 항암제는 특히 신경에 독성이 있어서 손발이 저린 부작용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항암을 하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구내염이나 설사도 있는데 손발 저리고 이런 부작용까지 같이 날 수 있는 그런 항암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항암을 하나만 쓰지 않고 이렇게 병행해서 쓰는 이유는 항암 효과를 더 높이려고 하는 건데
그만큼 항암제에 세포독성 항암을 더 붙였기 때문에 좀 더 독성이 더 가중되는 또 그런 부작용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리노테칸이라는 항암제를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이리노테칸이라는 항암을 쓰면 설사의 부작용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 항암은 간에서 해독된 후에 장내 세균에서 다시 활성돼서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그걸가 이제 바로 설사하는 것이 아니고 투여하고 2일에서 14일 사이에 이렇게 설사라는 지연형 설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속적인 설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탈수의 위험이 있는데 이 지연형 설사에서 상당히 좀 힘들어할 수 있는 현대의학에 좀 힘들어하는 영역이 바로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기타 항암제 중에 특히 이제 표적 치료제라는 게 있는데요. EGFR이라고 하는 이 돌연변이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보통 EGFR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를 성장을 시키는 신호의 스위치인데 이것이 돌연변이가 되면 암세포를 이 성장 신호가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계속 자라도록 되는 이런 돌연변이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를 억제하려고 하는 치료제가 타세바, 이레사 같은 폐암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적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EGFR 양성이라고 만약에 비소세포성 폐암 환우들이 듣고 먹는 항암을 하고 있다. 이 표적 치료제를 한다. 그러면 이런 항암을 또 최근에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가 나오는데요. 이런 항암제들이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이 설사나 구내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약 폐암 환우들이 있다면 그런 설사의 부작용을 느끼실 수 있고요. 또 타이커브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는 유방암의 허투 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표적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표적 치료제 역시 설사가 대표적인 부작용이라 만약 유방암 환우 중에 이런 허투 양성이라고 불려지는 여기 암에 이제 이 타이커브라는 약을 쓰고 있다면 이거에 설사가 있다면 한방 도움을 좀 받아야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EGFR이라고 하는 이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는 이 설사가 약 한 발생률 한 60% 정도 보고가 되어 있고 그 중에 3등급 이상을 보통 중증 설사라는데 한 10% 미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증이 많고 또 그러나 어떤 중등도 되는 설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 치료 용량을 감소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또 환우에 따라서는 용량을 줄이거나 또 끊는 환우를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임상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한방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저희 쪽에서는 가이드를 드리게 됩니다. 또 면역 항암은 최근에 많이 하죠. 이제 3세대 이제 항암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면역 항암제 중에 특히 설사를 유발하는 항암이 있는데 보통 이필리루마비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여보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는 면역 항암제들이 보통 이 설사에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데 이 위장관이나 피부 독성이 좀 심한데 그 이유는 면역을 활성을 많이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2등급 이상의 설사가 한 32에서 35% 정도 3명 중에 1명꼴로 설사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전 항암제와 좀 달리 면역의 조절이 좀 붕괴가 돼서 자가면역으로 내 몸의 면역에 의한 그런 자가면역에 의한 장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는 설사가 오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포독성 항암제 파이베피유나 이리노테칸은 장 점막의 손상에 의한 거라면 이 면역 항암제는 면역이 과활성돼서 오는 이런 장염이기 때문에 치료는 얘는 지사제를 중심으로 쓴다면 얘는 스테로이드처럼 과면역되지 않도록 하는 치료를 표준치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설사할 때 어떠한 표준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사의 정도는 제가 아까 중증 설사 2등급, 3등급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통 설사의 정도를 등급으로 매겨놨습니다. 1등급 설사는 보통 하루에 4번 미만으로 있을 때 보통 3번 아래로 된다는 거죠. 또 만약에 인공항문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배설량이 좀 가벼운 증가를 하는 경우에 1등급 설사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2등급 설사는 한 4번에서 6번 하루에 한다.
그리고 이렇게 기준선이 있는데 그 인공항문의 어떤 기준선의 배설량이 한 중간 정도로 증가됐다 하면은 2등급 정도의 설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3등급 설사부터는 좀 중증 설사라고 합니다. 하루에 7번 이상 하는 설사를 보통 3등급 설사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설사이고요. 기준선에 어떤 이렇게 했을 때 인공항문의 어떤 배설량이 어떤 이제 심각하게 증가해서 일상생활에 상당히 장애를 주기는 그런 설사를 보통 3등급 설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등급, 2등급 설사는 좀 단순한 설사라고 저희가 알려드리게 되는데, 보통 합병증에 의한 설사, 합병증 설사는 어떤 거냐면 보통 3등급, 4등급 이런 설사, 4등급은 생명을 위험할 정도의 설사입니다. 어쨌든 이건 상당히 좀 중증 설사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부터는 합병증 설사를 하는데, 그 외 위험 인자로 열이 나거나 심한 복통이 있거나 탈수가 있거나 물렁물렁 구역구토하는 게 한 2등급 이상이거나 수행력이 떨어지거나 백혈구제 호중가 이제 감소되고 출혈하거나 폐혈증 같은 현상이 있으면,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합병증에 의한 설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설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치료가 이제 권장되고 있느냐? 현대의학엔 가이드인데요. 보통 초기 치료로 이런 항암 유발 설사에는 이제 로페라미드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지사제가 있습니다. 이 치료를 이제 초기 치료로부터 스타트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수분을 보충하는 치료가 되고, 또 이리노테칸 같은 관련의 어떠한 급성 설사는 아트로핀이라는 이제 약을 사용하게 되고요. 만약 이런 치료를 해도 반응이 없고 12시간이나 또 24시간 후 하루 정도 지난 후에도 증상이 계속 설사가 유지된다면 로페라마이드를 좀 용량을 고용량으로 좀 높이고 또 다른 이제 치료를 더 추가하게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계속 그럼에도 설사하면 그 다음 단계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설사에 대한 관리가 그래도 안 된다면 일반적으로 치료를 변경을 고려하게 되는데, 항암제를 좀 조정을 하거나 또는 이게 용량을 줄이거나 여러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또는 이런 현대의학에서 표준 치료라고 하지 않았지만 좀 통합의학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비표준 치료를 좀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한약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에게 가이드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단성항요법에 대한 지금 방금 이제 치료 지침 권장을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로페라마이드라는 약을 초기에 사용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또 요 이제 가이드에는 이제 한약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장 지침에. 그래서 일본은 칸포라고 해서요. 칸포가 일본말로 한방이라는 뜻인데, 일본에는 법적으로 의사들이 한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약 치료가 아예 가이드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이제 가이드에 일본의 이제 일단 한약 치료 지침이 많은 연구와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침서로 들어가고 있는 게 최근의 추세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수한 사경에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 스테로이드를 쓰고 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설사하고 좀 구분해서 치료하는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설사의 어떤 가이드가 로페라마이드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용량을 늘리거나 또 다른 지사제를 쓰는 것을 일반적인 가이드라고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강조한 로페라마이드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항암제 유발 설사 1차 선택 약제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대학병원이나 병원에서는 아마 여러분이 항암 중에 설사를 한다면 이 약을 이제 투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전 세계 기본 가이드입니다. 이 치료제는. 그래서 이리노테칸이라는 이런 설사에도 많이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약의 기전은 장 운동을 좀, 연동 운동을 좀 줄여서 수분 흡수를 좀 높여서 설사를 좀 줄여주는, 장 운동을 좀 느려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설사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게 되는데요. 이리노테칸 관련 설사가 약 한 80%에서 한 9% 정도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전신 흡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도 좀 부작용이 있는데요. 드물지만 계속 설사 때문에 이 약을 썼다면 보통은 이제 설사가 멈추면 바로 끊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를 듣게 되시죠. 왜냐하면 변비를 많이 유발할 수가 있고요. 심하게는 이제 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물지만 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래 누워있고 설사를 막 하는 분들이 또 이런 약을 쓰고 또 마약진동을 쓰면 장마비 현상이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고요. 또 구강건조나 이제 복통이라든가 또 어지럼 같은 또 이런 소화장애나 이런 것들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또 한계점도 있는데 특히 경증 설사, 즉 가벼운 1등급, 2등급 설사는 로페라마이드로 관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3등급 이상의 어떤 중증 설사에는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방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그런 한계도 있다. 이 로페라마이드가 만능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희 쪽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요. 이런 항암제 유발 설사에 그럼 어떤 한약을 대표적으로 저희 쪽에서 가이드하고 있는지 한 개의 약만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약이 바로 바나사심탕이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 한방에서 위장염에 쓰인다 해서 일반 환자한테도 흔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보험약으로도 있는 약이 바로 바나사심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약은 이제 황금항년이라고 하는 염증을 없애는 약이 있고요. 또 이제 보약인 인삼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라고 해서 울렁울렁거리지 않게 하는 성분이 있고요. 생강을 말린 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추가 들어 있고요. 감추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 동의보감이나 이런 때도 아주 오랫동안 썼던 한방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한약입니다. 예전부터 이제 구토나 설사, 또 위장염에 뭘 잘못 먹었을 때 다양하게 썼던 약이 바로 이 바나사심탕인데요. 이 약을 특히 연구를 해보니까 항암제 유발 설사에 특히 이 약이 유효성이 있더라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바나사심탕이 여러 임상 연구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데 위장염에 대표적으로 쓰는데 위장염에 그냥 이제 위와 장에만 쓰는 게 아니고 점막의 염증을 얘는 완화합니다. 그래서 구내염도 좋아지게 하고 지금 오늘 주제인 설사도 좋아지게 하고 또 속이 쓰릴 때 그때도 도움이 되고 얘는 소화불량에도 도움되고 또 불면증에도 불안장애를 완화해서 도움되는 정말 많은 영역에서 도움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암치료 의사 선생님들이 특히 바나사심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나사심탕을 왜 쓰는가?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통 대학병원에서 여러 약을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보통 설사약 따로, 구내염 따로, 소화불량 약을 다 따로따로 받으실 거예요. 또 불면증 약이 또 그렇고. 그래서 약이 한 보따리가 된다라고 환우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런 이유로 한약을 또 드리려고 하면 또 추가된 한약을 좀 싫어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왜 이 한약을 쓰느냐? 물론 이런 로페라마이드나 같은 지사제가 한계를 볼 때도 또는 더 보완적으로 설사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쓰기도 하지만 이 약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한 번에 좋아지게 하는 멀티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약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 약을 되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약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약을 쓰면 다양하게 각각의 대증 치료에 썼던 약을 오히려 줄이기 때문에 이 약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양약을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약은 근원적인 치료를 해줄 수 있는데 장 점막의 손상을 완화하고 또 염증이 있을 때 이 약을 많이 염증을 낮추는 황금이나 황련 같은 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염증이 있을 때도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 바로 이 바나사심탕이면서 장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염증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드린 대로 이 바나사심탕은 항암으로 인한 손상된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한방에서 사용되는 아주 핵심 처방입니다. 작용 기전은 이제 염증을 없애는 항염작용이나 점막을 보호하는 프로스타글란딘 E2를 억제한다라는 근거가 있고요. 또 염증 반응을 감소하고 장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황련이라는 약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분에 베르베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특히 항균 작용도 있고 장내 환경,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도 좀 개선하면서 염증을 줄이는 작용이 있어서 상당히 암 환자한테 유리한 그런 약이라 할 수 있고요. 임상 효과는 이제 여러 연구가 있는데 구내염을 호전하고 점막을 빨리 회복하는 촉진화 효과가 있고 설사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항암 부작용에 전반적으로 또 도움이 되는데 수술 후에 장운동 장애라든가 항암 설사라든가 또 경련이라든가 구역구토나 식욕부진이라든가 이 어글과 같은
이런 현상 때문에 불안 장애에도 이 다양한 증세 완화 치료에 쓰기 때문에 이 약은 멀티플하게 작용해서 이런 때 각각 쓰는 양약을 오히려 덜 쓰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약이 바로 바나사심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약에 대해서 이제 여러 논문을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체라는 게 있는데요. 대한한방 내과학회 우석대 한의과에서 연구한 연구가 있습니다. 14개 무작위 대조 시험을 여러 이제 암 증상에 쓰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도움이 되는가를 봤더니 방아사심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내염, 설사 여러 군데에 도움이 되는데 이 항암 치료인 여러 증상에 치료도 해주고 예방에도 이런 효과가 있는 약으로 이렇게 과학적인 검증이 된 그런 약이 바로 바나사심탕입니다. 특히 이제 오신구토에 이제 암 환자 분들이 대부분 이제 울렁울렁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오신구토에 얘가 도움이 되는데요. 세계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특히 항암 중에 이 바나사심탕을 썼더니 항암 이 항구도제만 쓰는 것보다 얘를 같이 쓰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오신구토, 울렁울렁거리고 구토한 것을 완화해 준다는 보고가 있고요. 특히 이제 항암 전에 투여한 연구가 한 5편 정도 있는데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쓰면 울렁울렁거리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유의하게 얘는 미리 항암 전부터 쓰면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항암 전에 만약에 설사하고 구내염이 있으면 이 약을 쓰는데 나중에 다음 항암할 땐 이 약이 효과가 그런 설사나 구내염도 완화하지만 예방 효과도 있지만 그 외에 울렁울렁거리고 구토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지금 폴피라는 항암을 하고 있는 대장암 환우가 계신데 이 바나사심탕을 미리 드리면 미리 먹는 거하고 미리 안 먹는 거하고 너무 확연하게 틀린다고 최근에도 얘기를 하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울렁울렁거림이 바나사심탕을 쓰면 울렁울렁거림이 확연하게 줄고 안 먹으면 낯이 좀 심해지고 항우도제만으로 관리가 안 되는데 이 바나사심탕을 쓰면 훨씬 더 좋고 그건 역시 구내염이 주된 부작용인데 구내염도 같이 좋아지는 예방 효과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입원하면 바로 바나사심탕 주세요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저희가 항상 성분을 여러분한테 가이드 드리듯이 환우들에게는 모두 다 어떤 한약을 씁니다라고 명확하게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래서 환우들이 더 요즘은 똑똑하셔서 이 약을 미리미리 달라고 하셔서 항암 중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이분 같은 경우도 현재 9차까지 항암을 함에도 혈액 검사상은 대단히 이제 문제 없이 정상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좀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설사와 관련된 경우는 이제 몰이라고 하는 일본 연구를 연구했는데요. 설사의 빈도나 기간에는 큰 유의성이 없었는데 어떤 데 도움이 되어 있냐면 중증 설사, 즉 7번 이상 하는 이 중증 설사가 양방에 로페라마이드는 좀 힘들다 했죠. 이 부분에 이 바나사심탕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유의하게 좀 줄여주더라 이 중증 설사를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중증 설사, 이노테칸에 의한 설사가 이 바나사심탕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특히 바나사심탕은 일본의 암치료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일본 의대의 교수님들이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약이 바로 바나사심탕입니다. 이노테칸의 이 설사가 많이 이제 간의 대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항년에 있는 발카린 이 성분이 이 장점막 손상이나 설사를 예방하는 재활성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설사를 억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실험 연구로 발표가 됐고요. 특히 이제 임상 연구도 여러 편이 나와 있는데 이 연구 같은 경우는 미국 임상종합회에도 발표가 됐고 그런 연구입니다. 이 폐암에도 이리노테칸이라는 항암을 쓰고 있는 이제 항암제인데요. 이 이리노테칸이나 또는 시스프라틴 항암제가 보통 폐암에 많이 활용되는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서도 폐암 환우들이 이 항암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설사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바나사심탕이 많이 도움될 수 있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이 이노테칸에 의한 이제 설사에 이 바나사심탕이 특히 진행성 비세포성 폐암의 설사의 예방과 경감에 효과적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일본의 도치기 암센터에 있는 이 병원에서 이제 한 임상 연구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진행성 비세포성 폐암에 이런 이노테칸이라고 하는 또 시스프라틴 항암을 하는 분들한테 이 바나사심탕을 쓸 때 안전한지 또 유효한지를 좀 평가한 겁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의사님들, 특히 의대 선생님들이 한약을 쓸 때는 이런 안정성이나 유효성을 당연히 평가를 하고 당연히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이 된 그런 검증하는 그런 한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도치기관에 있는 암센터에서 무작위 비교 시험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참가자는 이런 비소세성 폐암 환자가 이 두 개의 시스프라틴 이노테칸 함을 할 때 특히 이제 3기, 4기인 환자한테 사용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활용했던 사례입니다. 이 바나사심탕을 이제 매 식전에 하루 3번을 복용하는 게 한 18명이고요. 복용하지 않은 이제 23명, 대부분 여러분이지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어쨌든 이 바나사심탕을 항암하고 나서 3일 전부터 항암 개시 후 21일 이상 계속 이 한약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본 겁니다. 어떤 경우를 봤냐면 대변이 어떻게 변하고 도움이 되는지를 좀 본 건데요. 앞에서 제가 강조드렸지만 항암 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하루 4번 미만, 2등급은 4번에서 6번, 3등급부터 중증설사를 했죠. 7번 이상을 하는 것을 중증설사라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은 이 바나사심탕을 투여한 분이 유의하게 설사의 정도를 개선해서 3등급 이상의 설사의 발현율이 낮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이 바나사심탕을 쓴 거랑 안 쓴 걸 보면은 안 쓴 군에 비해서 설사를 1등급, 2등급은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3등급 이상부터 이제 확연하게 줄어서 3등급 이상의 설사는 이쪽은 10명, 이쪽은 1명이 나오니까 월등하게 안 쓴 군, 이 두 군 모두 아마 이 로페라마이드 같은 약을 씀에도 불구하고 중추설사를 이게 잡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 바나사심탕을 투여해야 중추설사가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노테칸 설사를 예방하고 경감하는데 바로 바나사심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계 표준인 로페라마이드는 여러분이 대학병원에서 가이드한 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걸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바로 중증 설사, 3등 이상 설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바나사심탕만 투여해도 그것이 훨씬 더 경감된다, 또 예방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이 역시 이런 이유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일본에는 의대 교과서에도 실려져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모토 요시라루라고 하는 혈액종양내과 선생님인데요. 대장암 70대 환자인데 뒷장암 수술하고 나서 이 폴피라는 항암도 이분이 암이 좀 성장을 해서 이제 아마 4기로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바시티라고 하는 표적치료제를 쓰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12번 이렇게 했더니 점차 이제 악화가 돼서 이 베바시주맙이라고 하는 대신에 젤트랩이라고 하는 표적치료제 변경해서 좀 더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암을 투여 중에 설사가 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지사제를 계속 씀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리가 잘 안 됐을 수 있죠. 그래서 바나사심탕을 하루 3번 2주분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폴피 투여 중에 바나사를 병을 했더니 설사가 호전돼서 좀 됐고요. 또 이 일본의 혈액종양내과 선생님들은 이 바나사심탕을 구내염 치료제로도 많이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이 바나사심탕을 보통 가루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녹여서 뜨거운 물에 녹여서 얼립니다. 얼음이 되죠. 이거를 조금씩 입에 넣어서 복용을 하면 이것이 구내염이 훨씬 더 완화가 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점막염을 구내염도 좋아지게 하고 설사도 완화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폴피리를 잘 쓸 수 있게끔 용량을 좀 잘 조절해서 좀 잘 쓸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해보니까 이런 CT 이제 검사라든가 종양 표지 검사했더니 종양 억제도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항암의 효능을 잘 듣게끔 유지해 준 약이 바로 바나사심탕이라고 이분은 경험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표적치료제로 유발된 설사에 이 바나사심탕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2017년에 후쿠오카 종합병원과 구로메 대학교 내과팀에서 연합해서 한 연구인데요.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이제 앞부분에 제가 표적치료제 폐암에 표적치료제를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아파티미님이라고 하는 표적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표적치료제를 쓰면 부작용이 대표적으로 설사,
또 균염 또는 피부의 발진 같은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바나사심탕을 이용해서 균염이나 설사를 좀 완화하고 미노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를 써서 좀 이런 발진을 줄여주는지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좀 같이 연구한 연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바나사심탕이 이런 이 비소스프론 폐암 표적 치료제인 아파티닙에 의해서 유발된 설사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미노사이클린 이 항생제가 이런 피부 발진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였다는 그런 임상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티닙이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가 오는 설사를, 이 점막염을 줄여줄 수 있는 치료가 한약으로 특히 바나사심탕이 되는지 그거를 연구한 연구인데요. 보통 1세대, 2세대 표적 치료제 앞에서 제가 설명된 이레사라든가 그런 약들이 이런 표적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지오팁이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가 또 보통 2세대 표적 치료제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많이 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설사 발생률이 이제 1회사 이 1세대 표적 치료제보다 오히려 설사의 부작용이 또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폐암의 표적 치료제 효과가 좋은데 또 부작용이 더 심한 그런 설사 발생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오팁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파티닙을 할 때 이렇게 설사 부작용을 좀 한약을 이용해서 좀 줄여줄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 바나사심탕과 아까 말씀드린 이 항생제 미노사이클린, 이런 감염에 의해서 여드름이라든가 피부 감염, 호흡기 감염에 쓰는 이제 항생제인데요. 이 약을 같이 동시 투여해서 피부 발진도 좀 줄여주고 이제 점막염도 좀 줄여주는지 이 연구를 할 때 이런 약을 항암제 먹을 때 같이 이제 투여한 것이죠. 총 29명의 환자한테 이 약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의 날짜별로 한 설사, 균염, 피부 발진이 이런 식으로 발진했는데, 주로 이제 1에서 7일 사이에 이제 설사하고 균염이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고, 8일에서 14일 사이에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또 피부 발진이 이런 게 20일에서 28일 사이에 좀 줄었는데요. 자, 이 유발의 어떤 피부의 어떤 설사라든가 균염이나 발진은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등급 정도가 되는 게 주로 많이 발생을 했고, 또 2등급도 발생을 했는데, 중요한 건 3등급입니다. 3등급이 확연하게 이제 없다라는 거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이 아파티닙을 쓰더라도 3등급, 7번 이상의 설사를 이 약을 써서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 치료를 해도 이 중증설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확실히 바나사탄 썼더니 이 아파티닙에 의한 중증설사를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저의 경험을 한번 제가 나눠 보겠는데요. 비소셉선 폐암 4기 여성 60세 한우였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비소셉선 폐암 선암이라고 하는 암이 보통 흡연을 하지 않은 여성분에도 폐암이 올 수 있는 암인데요. 이 비소셉선 폐암에 선암이 올린 분이 전이가 되신 뇌로도 전이된 분이 있어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이제 방사선 치료가 잘 안 되는 4기 상태로 봐서 3개월여 명밖에 안 된다라는 설명을 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지오트립이라는 약을 대학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오셨는데, 한 번 딱 복용하고부터 어떤 증상이 오냐면 균염이 아주 심해서 구강 안이나 입술 주가 따가워서 음식을 못 먹게 되고, 물동같이 설사가 쫙쫙하게 되고, 소화불량이 극심한 이런 부작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뵀을 때 이제 휠체어를 타서 따님이 이렇게 밀고 제가 처음 만나면서 그렇게 됐는데, 이분은 사실은 본인이 뇌로 전이된 걸 모르세요. 따님이 이제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사실 본인이 잘 모르는데, 어쨌든 따님 입장에서 어떻게든 좀 도움을 달라고 하셔서 만약에 이 설사나 균염을 잡지 못하면 이 항암을 못한다라고 대학병원에서 또 설명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약이 이제 바나사심탕이라는 약인데, 바나사심탕 중에서 이런 균염이나 이런 설사 부작용을 좀 더 높일 때, 몸이 너무 약할 때 감초를 좀 더 용량을 높입니다. 그거를 이제 감초사심탕이라고 하는 약이 특별히 같이 있는데, 이 감초사심탕이 몸이 약한 분한테 많이 사용이 되고요. 몸이 차가운 사람은 이 바나사심탕 약에서 생강의 용량을 좀 높이는 생강사심탕이라는 약을 저희들은 이제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한의사들은 쓰게 됩니다. 이분은 휠체어 생활을 할 정도로 너무 신체 활력 지수가 떨어지는 분이었기 때문에
좀 감초사심탕이라는 약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림약으로 드렸는데요. 이 약을 처음에 이 약을 드렸더니 환우분이 잘 못 드시는 거예요. 왜냐면 약 자체가 좀 많이 써서 또 이게 울렁울렁 거리기도 하고 중간에 쓰다 보니까 이 약을 못 드신 건데 제가 따님한테 잘 어머니 설득을 시키셔야 이 항암을 받아서 예후가 좋을 거라고 좀 이렇게 잘 설득해 보시라고 해서 따님이 아주 열심히 설득을 해서 한약을 드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약이 하루 3번 분량으로 한 10일 정도 드셔야 되는데 18일 동안 이분을 드셨고 보호자의 노력이 많이 필요했던 경우입니다. 수저로 한 수저씩 어머니가 안 드시려면 수저로 한 대씩 제가 드시라고 꼭 드시게끔 하셔야 된다라고 그래야 어머님이 사실 수 있다라고 그런 제가 말을 드렸던 그런 케이스예요. 따님이 이제 환우 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잘하니까 억지로 그렇게 드셨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구내염이 확연하게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음식도 못 먹게 구강안이나 입술지가 따가웠는데 지금은 입안에 염증이 거의 나았고 입술 주위에만 약간 염증이 이 지오티리의 부작용이 입술 주위에도 구순염이라고 해서 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만 약간 염증이 있는 정도였고요. 설사가 무엇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처음에는 물똥같이 쫙쫙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힘든 게 없고 물설사 하기는 하지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1등급에서 2등급 정도의 설사로 확 줄었다는 거죠. 매일 설사는 안 하고 3일에서 4일 정도에 한 번 정도 하루에 4번 정도 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등급, 2등급 아래에 설사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로 확연하게 설사가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 안의 염증도 많이 줄어서 불편하지 않은 정도고 또 이 감초사심탕, 바나사심탕은 특히 소화불량까지 같이 좋아지게 합니다. 보통 이 로페로마이드라는 지사제를 쓰면 소화불량을 장운동을 좀 떨어뜨리기 때문에 소화불량까지 올 수가 있는데 이 감초사심탕은 실험 연구에서 로페로마이드의 이 부작용을 좀 줄여줘서 소화불량까지 개선하는 그런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약은 소화제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소화 안됨이 50% 정도 호전이 돼서 막힌 느낌이 없어지고 더부룩하거나 헛구역 같은 게 없어져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좋아지는 그래서 이분은 휠체어하지 않고 일어서서 식사를 좀 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신체활력 지수가 3등에서 2등급까지 올라간 그래서 놀라운 경험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또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혹시 항암제 이 한약이 혹시 영향을 줄까봐 한약을 못 쓰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의 의사들이 암치료 의사들이 한약을 쓴 지가 50년 됐고 대표적으로 50년 동안 쓴 약이 바로 바나사심탕 이런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고요. 이 환자 역시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요. 처음 입원 당시에 이런 흉부 CT 모습인데 암이 많이 크죠. 그래서 좌측 하엽에 종괴가 있고 그리고 림프절 비대 양쪽 폐에 다 다발성으로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중간에 지오티립을 써서 설사를 했는데 이분이 당연히 설사를 제가 잡아드렸기 때문에 지오티립은 계속 복용할 수 있게끔 됐죠. 그러니까 중간에 감초사심탕을 써서 했는데 거의 이제 7월 달에서 8월 달로 한 달 좀 더 지나서 대학병원으로 다시 가서 좀 CT를 찍어봤는데 크기가 지금 보신 대로 한눈에 보시기에도 많이 줄었죠. 좌측 하엽에 있는 종괴가 많이 줄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양측 폐결절이나 경결도 호전되고 림프절 비대는 큰 변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져서 의사 선생님이 많이 놀라고 너무 항암 반응이 좋다라고 계속 유지하면 된다라고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열심히 그래도 감초사심탕을 제가 열심히 드려서 좀 많이 호전이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엑스레이 보기에도 지금 이렇게 많이 결절이 돼서 암이 좀 심한 걸 볼 수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많이 좋아졌죠. 그죠? 이런 곳에서 또 암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초사심탕 자체만으로 이제 항암 효과를 높였다거나 이렇게 보기보다도 이 지오티립의 부작용을 좀 많이 완화해서 이 항암을 잘 쓸 수 있게끔 유도해서 이 환우에게 결과가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연구는 제가 한 연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네이버나 챗GPT에 치시면 감초사심탕이 이런 폐선암의 지오티립 병행한 거에 도움되는 경우 한 연구를 제가 발표했던 사례입니다. 이 사이탕은 이 지오티립에 의해서 아까 피부 발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항생제로도 잘 관리가 안 됐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한방에서 쓰는 약이 사위탕이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 원래 피부 발진이라든가 아토피 피부염 또는 잇몸에 염증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약입니다. 사위탕이라는 약이 저희 쪽에선 아토피 피부염에 같이 사용되는 약인데 이 약을 썼더니 피부 발진도 훨씬 더 좋아지고 전체 염증이 완화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이제 또 다른 비서스퍼 폐암 4기 환자인데요. 이제 타세바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를 썼던 그런 경우입니다. 이 환우 역시 폐암인데 뇌로 전이되고 뼈 전이 된 경우인데 어떻게 앞경우와 동일하게 환우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역시 따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경우인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너무 견디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경우인데요. 이번에 두 증상 역시 이 타세바라는 약을 뇌도 이제 어떤 방사선을 하고 오셨던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 타세바라는 약을 썼더니 극심한 구토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만 마셔도 종이컵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토가 너무 심하니까 식사를 못할 정도로 심했고요. 역시 중증 설사로 설사를 쫙쫙해서 기저귀를 차야 될 정도로 중증 설사가 심합니다. 앞부분하고 좀 비슷하죠. 앞에 분하고. 또 극심한 피로가 있어. 아무래도 식사를 전혀 못하고 설사를 계속 쫙쫙하니까 수액 치료를 계속 받을 수밖에 영양제만으로 해결 좀 어렵죠. 그러니까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되고 아무래도 알부민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몸 전신이 붓는 그런 전신 부종이 발생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이분에서 제가 드렸던 약이 이제 바나사심탕이나 엑스제를 드렸고 또 바나사심탕 탕약으로도 제가 20첩으로 30봉을 드려서 하루 3번을 드시게끔 했어요. 근데 이분 역시 중간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중증 구토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우가 이제 물컵 냄새, 종이컵 냄새만 나도 구토하는데 한약의 중간에 들어가니까 절대 못 먹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분 따님에게도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드시게끔 하셔야 되는데 제 경험상 조금이라도 드시게 하면은 반드시 좋아지니까 저를 믿고 좀 드시게 해보세요 라고 하고 수저로 한 수저씩 드시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드시고 나서 구토가 사라졌습니다. 거의 없어지고 약간은 어쩌다 있을 정도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바나센탕은 울렁울렁 구토도 없애주는 근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또 설사도 안 합니다. 이 약으로. 물론 지사제는 계속 썼겠죠. 안 돼서 저희 쪽에 도움이 필요해서 저한테 왔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우 같은 경우는 설사를 안 합니다. 기저귀 안 차니까 이 환우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설사 때문에 못 걸어 다녀요. 설사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구토 때문에 힘도 없고 이분 역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삶의 질이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고 아무래도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피로가 완화되고 부종도 빠졌어요. 왜냐하면 영양이 개선되면 전신의 부종도 개선이 됩니다. 설사 하나, 전망경 하나만 해결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아지니까 당연히 항암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측면인데요. 이제 라파티미라는 표적치료제가 있는데 유방암에 쓰는 대표적인 표적치료제입니다. 이 약에 대해서 세이 마리아나 의과대학의 외과, 특히 유방암을 보시는 이제 선생님이 경험을 일본의 외과하는 연구에서 발표했던 2014년에 발표했던 연구인데요. 이 란치서 설사, 이 라파티미라는 표적치료제의 설사의 바나스탄 유용성에 대해 보고인데 이 앞에서 언급했지만 허투 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유방암에 이 라파티미라는 표적치료제가 어떤 현재 유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기대되는 내부량 분자 표적제인데 문제는 이제 부작용이 이제 비교적 많다라는 거죠. 빈도가. 특히 설사의 부작용이 있는데 60에서 70% 정도가 설사를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3등급 이상 성대 중증 설사가 한 10% 정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로페라마이드 같은 걸 지사제를 쓰는데 이걸 한식강 연고로 자주 투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설사가 거의 잘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으면은 이 라파티닙을 휴약하거나 감량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을 의사선생님한테 강의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이노테칸이라는 항암에 난치설사에 바나사의 효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표적 치료제인 라파티닙에도 혹시 바나사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방 효과 있지 않을까 이분이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파티닙을 사용한 환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7명의 환우가 있어서 이 환우들한테 바나사림탕을 예방적으로 먼저 투여한 경우, 안 투여한 경우를 좀 나누어서 예방적으로 되고 또 경감에 도움이 되는지를 좀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복용 전, 복용 후에 대한 건데요. 복용 전에는 이렇게 4등급 설사도 있고 3등급 설사도 있고 2등급 설사가 이렇게 많았는데 이 바나사림탕을 복용하고 나서 이 난치성 설사를 보이는 7명에 대해서 이 대부분 치료 전에 2등급 이상의 설사가 다수였는데 치료 후에는 거의 0등급, 1등급이 대부분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적으로 이 약이 쓰니까 2등급 이상의 설사가 소실되더라는 거죠. 2등급입니다. 2등급. 2등급 이상의 설사가 소실되고, 그러니까 4등급 이상의 설사가 4번 이상 설사를 한다는 얘기죠. 이 설사에서 전반적으로 중증도가 경감이 된다. 바나사림탕을 투여한 경우. 그래서 이 약의 항암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고 기존 지사제의 한계를 볼 때 이 약이 도움이 됐더라. 이 바나사림탕이 유방암 이 표적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경험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예방 투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대로 1등급부터 2등급, 특히 이제 2등급 설사도 23%, 3등급 설사 7% 정도 나와 있는데요. 4등급 설사도 2% 정도 나왔는데 예방적으로 이 약을 투여한 14명은 대부분 이제 설사가 이제 0등급입니다. 0등급 71%가. 그리고 설사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1등급이라는 거죠. 29% 정도가. 그래서 예방적 투여가 확연하게 효과가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파티닙을 썼을 때 이 투여를 오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설사 때문에 이걸 못할 수가 있는데 바나사림탕 예방 투여를 하지 않으면 평균 5개월 정도, 5.28개월 정도 쓸 수 있었는데 바나사림탕을 투여를 했더니 평균 11.24개월을 쓸 수 있다. 평균 2배 정도 이상을 유의하게 연장을 라파티닙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이 바나사림탕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 기간까지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사림탕의 이제 이 예방적 투여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결과가 이 혈투 양성에 이 라파티닙이라는 이 표적 치료를 썼을 때 문제는 이제 이 설사가 난치 설사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은데 지사제를 써도 문제가 온다는 거죠. 바나사림탕 예방적으로 투여를 했더니 이 설사 발생 자체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예방 효과가 있고 특히 중증도 설사를 많이 줄여서 특히 2등급 이상 설사를 3등급 설사를 많이 줄여준다. 그래서 치료의 중단을 감소할 수 있어서 라파티닙 투여의 기간을 2배 정도 늘려줄 수 있다. 유의하게. 그런 것들이 임상연구로 밝혀졌고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항암 치료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항암을 부작용 때문에 끝내지 않고 일단 암이 자라서 항암을 못하면은 좀 어쩔 수 없지만 부작용 때문에 항암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하기 때문에 이 허투 양성의 유방 환자들의 이런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약이 바로 설사를 잡아주는 바나사림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임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설명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사가 왜 생길까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일반적으로 일단 이런 항암제 있으면 장점막을 자극을 해서 설사, 복통, 구내염 같은 것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의 대비가 이제 바나사림탕이라고 필요를 하는데 이 약은 원래부터 장과 점막을 보호하는 한약이고 송산된 점막을 회복하고 염증을 완화하고 장 기능을 균형을 회복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면 설사 횟수가 상당히 감소하고 묽은 변을 정상화시키는 경우가 가까워지게 하고 복통이나 속별 표현, 즉 이런 것까지 같이 좋아져야 하는 또 구내염까지 같이 좋아지게 해서 멀티플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구내염, 소화불량, 오심부터 설사 같이 좋아지게 하는 약이라서 양약을 오히려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본의 암치료 의사분들이 대단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 약이 바로 바나사림탕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사를 줄여주고 구내염도 줄여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항암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약이 많이 알려진 약이 바로 바나사림탕입니다. 연구에 의해서는요, 이 중등도 이상의 설사를 대부분 경증으로 가벼운 설사로 바꿔준다라고 되어 있고 예방적으로 쓰면 설사도 줄여주고 울렁울렁거리는 구토도 유의하게 줄여주는 것으로 보고가 된 약이 바로 바나사림탕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사림탕을 쓰시면 무엇이 중요한가 한 줄로 알려드리면
항암제 유발 설사나 특히 점막염을 구내염 같은 이런 것들을 함께 개선해서 이 속쓰림, 소화불량, 구내염, 설사를 같이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더 잘 견디게 해주는 대표적인 약이 바로 바나사임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항암제 유발 설사, 특히 점막염에 이과의 지사제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또는 그 약의 시너지를 더 줄 수 있는, 그래서 외국의 의사님들이 현재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대표적인 한약인 바나사심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